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내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지난번 저희 상식 퀴즈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은 아니었죠. 이 날은 세종대왕의 탄신일에서 따왔는데요. 세종대왕이 국민의 존경을 받는 것처럼 스승이 세종대왕처럼 존경받는 시대가 왔으면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다가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학습지 선생님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일주일에 한 번 학습지 선생님이 집으로 방문하셔서 이 수업을 받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어떤 아이였냐면 숙제를 하지 못해서 늘 여기 있던 학습지가 어디 갔지? 뭐 이런 변명을 하던 아이였습니다. 자, 유년 시절 학습지 선생님과 오랜 인연을 맺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자, 그런데 20여 년간 특별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초, 중등 시절 학습지로 공부를 시작해서 현재는 교육학 교수가 된 이미진 씨와 그녀의 스승 윤유경 선생님이신데요. 자, 앞으로 두 사람은 학습지 선생님과 대학의 교수로 교육자의 길을 걸으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 특별한 인연이 돼줄 것입니다. 사제지간의 정이 많이 사라진 요즘 스승에 대한 고마움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1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인데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에 가상화폐 가격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체 일론 머스크 왜 이런 걸까요? 관련 내용 살펴보고요. 2부는 건강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현대인의 고질병 만성피로입니다. 이 만성피로 과연 없애버릴 방법은 없는지 이번 시간 알아보도록 하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비트코인으로 테슬라의 차값을 받겠다던 일론 머스크가 2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발표 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움직였는데요. 일론 머스크와 가상화폐 가격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닙니다. 올해 또 도지코인을 지지하면서 도지코인의 아버지라고까지 불렸지만 얼마 전 쇼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했던 말 때문에 도지코인 가격도 크게 움직였죠. 자, 도대체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에 이렇게까지 움직일 수 있는 걸까 싶기도 한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송수영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재무금융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예. 일론 머스크의 비트코인 발표 이후에 암호화폐 시장의 가치가 1,657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7조 6,273억 원이 사라졌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 말 한마디 때문입니까? 원인으로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 가격 하락을 주도한 셈이 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는 이제 막 투매를 한 셈이죠. 예. 이게 제가 저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그쪽 생태계를 잘 모릅니다만. 네. 제일 궁금한 게 이거예요. 도대체 일론 머스크를 뭘 믿고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겁니까? 일론 머스크가 아무래도 뭐 테슬라라든지 맨 처음에 스페이스 X라든지 2000년대 초반에 그다음에 보링 회사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 지하에 터널 뚫어서 뭐 기차 다니게 하는 거 이런 좀 창의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그 사람 얘기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무조건 뭐 리더처럼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강한 나는 사업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좀 직설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그 사기꾼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스스로도 그 토요일 밤 그 SNS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라는 그 프로에 출연해가지고 그렇죠. 그 도지코인이라고 우리 얘기하지만 사실 그 도그하고 이 코인을 합친 것도 개가 있는 이 코인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시바견이죠, 그게.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는 이제 계속 추궁을 하니까는 결국은 그거는 사기다, 헛소리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죠. 이게 도지코인의 시세를 좀 이끌어와서 뭐 도지 파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충격도 굉장하죠. 아마 그 좀
말이 잘 안 들렸는데 다시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뭐라고 그러셨죠? 충격이요, 충격. 품격? 충격이요, 충격. 그러니까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네. 그 일론 머스크의 말을 믿고 이렇게 투자를 했다가 네. 또 번복을 하는 상황들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예. 투자자들이 조금 뭐랄까요, 마음에 상처를 좀 받았을 것 같아요. 예. 충격을 받은 거는 근데 그거는 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사업가라는 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예. 사실 테슬라 가격을 받는다고 했다가 예.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뒤에서는 사실상 테슬라라는 회사가 비트코인을 무지하게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가격을 올리는 발언을 했고 실제로 미국 증권감독원의 그 주의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예. 테슬라를 지금은 그 주식 거래가 되는 공개된 회사인데 그거를 투자자들이 사적인 회사로 공개를 취소하고 사적인 회사가 펀드가 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그 시장 정보 조작에 해당될 수가 있거든요. 예. 정확한 내용이 아니면 그래서 조사를 이미 받고 있는 상태에서 또 트위트를 해가지고 지금 테슬라 돈을 받는다 했다가 다시 또 취소한다. 근데 실제로 이러고 나서 그 사실 그 테슬라는 그 비트코인을 몰래 그 전에 팔았단 말입니다. 예. 요거는 확실한 증거를 잡으려면 이제 공시 테슬라가 그 공개 회사니까 주식 상장되는 회사니까 그 재무제표와 이런 게 나오면은 예. 그것이 어느 정도 밝혀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처벌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거는 그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같은 거는 어떤 주식처럼 그 등록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사기를 쳤을 때 그럼 이거를 어떤 죄목으로 이제 처벌할 것이냐 일종의 그 피라미드 사기나 이런 걸로 하는 수밖에 없겠죠. 예. 근데 그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속였다 하는 거가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그 머스크가 한 얘기가 ESG 환경 문제에 나쁘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받지 않겠다고 번복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표면적 이유로는 환경보호를 내세웠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환경보호가 문제가 된다는 거는 이 비트코인을 생산하는데 거의 지금 들어가는 전력량이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1년 동안 쓰는 전력량하고 비슷해요. 아, 그 정도로 많이 듭니까? 예. 뭐 115 테라와트라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 나쁜데 문제는 이거는 이미 알려진 얘기잖아요. 예.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일론 머스크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거 몰랐는데 이거 환경이 나쁘네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오히려 보면 우리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공매도를 하고 나서는 실제로는 몰래 그걸 팔아놓고 나서는 나쁜 소문을 쫙 퍼뜨리는 거하고 다를 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는 저는 그래서 아주 사업가긴 하지만은 좀 사기성이 농후한 아주 좀 안 좋은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좀 정리를 하자면 비트코인 채굴과 환경의 관계를 갑자기 이렇게 깨달아서 생각이 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죠. 예. 자, 일단 전기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트코인 채굴에 전기가 굉장히 많이 이제 소요가 됩니다. 네. 전기세가 싼 나라에 채굴장이 좀 많이 만들어진다고 하던데 실제로 맞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지금 전기를 생산할 때 가장 주력 발전소는 석유와 석탄으로 전기를 만듭니다. 예. 그리고 원래는 중국에서 많이 하다가요. 중국도 이제 그 땅값이 올라가고 그러면은 결국 그 굉장히 그 오지에 있지만은 전기 생산하는데 발전소 세우고 석유 석탄 갖다가 떼서 전기를 만들어서 써버리면 되니까 이게 환경에도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물건을 이제 판매를 할 때 뭐 제조 과정에서 들어가는 어떤 비용이 이제 많이 들면 당연히 이제 물건값도 이제 비싼데 이런 암호화폐도 같은 개념입니까? 뭐 전기가 많이 든다고 해서 이 암호화폐가 비싸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그렇게 채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를 비싼 값이 아니면 안 팔겠다. 공급 제한을 하는 셈이죠. 근데 암호화폐를 사겠다고 수요를 하는 사람들은 누가 암호화폐를 가장 원할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테러리스트라든지 예. 아니면은 마약 거래범이라든지 예. 이런 데는 그 돈 거래가 달러나 뭐 국제 결제 화폐 같은 걸로 있게 되면은 이게 잘못하면 압수당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거를 숨기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이런 암호화폐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예. 이익을 냈는데 그거를 달러나 이런 걸로 갖고 있지 않고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로 갖고 있으면 세금을 안 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를 수요하는 돈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원하지만 예. 거기에 덩달아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천만 원 되잖아요. 그렇죠. 6,500만 원까지 가. 예. 그거 혼자 개인으로는 하나를 직접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럼 어떤 식으로 하면 펀드에 참여를 해서 예. 1인당 10만 원씩 내면 한 600명 모으면은 6천만 원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비트코인 하나를 그 매니저가 산 거고, 그 다음에 펀드에 참여한 사람들은 나는 그 비트코인 일부분을 주겠다는 약속만 믿고 예. 거기 들어간 건데, 사실은 비트코인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예. 알 수가 없잖아요. 진짜 있는 건지.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예. 자, 그 교수님, 네.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이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물건을 사기보다는 이걸 좀 비축해서 네. 결국 그 투기를 위한 목적으로 이제 구매를 하지 않겠습니까? 갖고 있다가.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예.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이제 테슬라 차량을 판매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네. 이 암호화폐가 갖고 있는 속성, 어떤 투기를 위한 비축 때문에 예. 실망해서 예. 결정을 좀 철회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아, 그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테슬라가 예. 그 비트코인을 돈으로 이제 대금으로 받겠다 그렇죠. 하면서도 예. 이게 차 마음에 안 든다고 도로 환불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환불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돌려주는가 하면은 비트코인이 살 때 가격, 달러 가격보다 비트코인이 비싸지면요. 예. 달러로 그 돈을 돌려주고요. 예. 비트코인이 그 차를 구매할 때 지급했던 달러 대금보다도 비트코인의 가치가 떨어지면 비트코인으로 돌려줍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거래가 돼 있어서 이거는 완전히 그 비트코인을 가지고 테슬라를 사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 환불을 할 경우에.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게 뭐 변동성이 커서 실망했다는 것보다는 예. 그 변동성이 실제로는 그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원래 그 일론 머스크도 했지만은 달러가 많이 공급되고 달러 가치 변동성이 크니까는 암호화폐로 가서 그 가치를 보존하겠다는 것이 이유였는데 거꾸로 지금은 암호화폐가 그 가치 변동성이 너무 커졌잖아요. 뭐 4천만 원, 6천만 원 갔다가 5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떨어지면 이거는 그러니까는 가치 보존이라든지 뭐 다른 돈 가치 국가의 돈의 가치가 변동성이 커서 이거를 산다. 그 이유도 성립되지 않고. 예. 그러고 또 이거를 구매 대금이나 구매 수단으로 쓰는 것도 지금 실제로 그거를 허용했다가 안 했다가 이거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니까 이거는 저는 일론 머스크가 뭐 실망해서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가 그거를 조작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조작이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그 일론 머스크 말 한마디에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앞으로도 이 일론 머스크의 말에 사람들이 또 움직일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으니까는 암호화폐가 거래가 되고 이제 그러긴 하는 건데요. 사실 조금 정신 차리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암호화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손해를 보지 않았다면 되도록 빨리 팔고 나오시는 게 좋고 이 암호화폐는 사실 누구한테 가장 유용하냐면 이런 개미 투자자나 소액 자산가들한테는 정말 위험하고 쓸모없는 것이고요. 이거는 진짜 아까 말씀드린 테러리스트 아니면은 마약 거래범 이런 범죄와 관련된 사람들은 아무튼 그 돈을 숨기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멀리 하시는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번에 일론 머스크가 또 한마디 할 때마다 저희 교수님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수영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재무금융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본격 문자창 CPR 프로젝트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 당신은 오늘 어제보다 더 똑똑해집니다. 자, 퀴즈 듣고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잘 듣고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상품 정말 많이 남았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품 많이 드릴 테니까요. 꼭 좀 참여해 주시고요. 최근 호주에서 금반지를 낀 이 물고기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호주 노퍽섬 해안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환경운동가가 발견한 건데요. 자신의 블로그에 반지의 주인을 찾는 글을 올리자 하루 만에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에 해당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의 결혼 반지였는데요. 참 다행이죠. 자, 반지를 주운 환경운동가, 이번 일을 계기로 바다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도 덧붙였습니다. 그럼 문제 나갑니다. 금반지를 낀 물고기 어종이 무엇이었을까요? 1번 금붕어, 2번 모래숭어, 3번 한국어. 예, 오늘도 힌트 노래가 있다고 하네요. 예, 전해주시죠. 서울 같은 강물 위에 숭어가 튀기노네 살보다 더 빠른. 정답을 아예 주네요. 이제 선물 가져가시라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또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선물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데 선물 보관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번 주에 남은 선물 다 보냅니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자, 여러분께 드릴 풍성한 선물 소개해드리죠.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서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생천 선물 세트와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선물 세트,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왓챠에서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광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디포리 다시팩,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해썹 인증받은 7분 밀키트 천명시 식평가단이 만든 은큼 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 착한 세제를 만드는 소다스쿨에서 베이킹소다 선물 세트, 익산 함나 베델 목장에서 직접 짠 신선한 원유로 정직하게 만든 목장형 플레인 수제 요거트 착한 요구르트를,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채소를 사용한 맛있는 한 끼 마곡 테이블에서 2인 식사권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자,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전화보다는 배달 앱을 먼저 찾게 됐습니다. 자, 지난해 국내 온라인 주문 음식 서비스와 서비스의 거래액은 17조 4천억 원, 2019년보다 무려 78.6%가 늘어난 건데요. 이용자가 늘면서 배달앱 관련 민원도 늘었습니다. 자, 배달앱을 이용하면서 일어나는 일들,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 빅데이터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 민원정보분석과의 김영희 과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선물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또 뭔가 선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동안 계속 아나운서님이 퀴즈를 못 맞추셨잖아요. 예. 오늘은 좀 선물을 딱 가져와서 이따 그래요? 공개할게요. 예. 혹시 맞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맞추면 저도 선물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까? 아나운서님께 드리려고 가져온 겁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특히 뭐 인형 같은 거 굉장히 선물로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예. 자, 저도 최근에 배달 음식 주문할 때 전화는 거의 좀 사용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데, 외식업체에서도 전화하면 앱으로 주문해달라는 것도 많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처럼 이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음식 배달 이렇게 하는 게 일상적인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코로나 영향 때문에 모든 문화가 비대면으로 좀 바뀌면서 외식 문화가 많이 달라지고 사실 이 배달앱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배달앱 사업자하고 뭐 음식점, 소비자 말고도 또 뭐 배달 대행업, 또 배달하시는 분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제가 빅데이터로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아, 지금 이 타이밍입니까? 네, 이 타이밍입니다. 그 이용자들, 그 배달앱 이용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자주 배달앱을 이용할까? 가장 많을 것 같은 빈도를 한번 맞춰보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정답을 맞히면 선물도 있습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월 1회에서 2회. 2번 주 1회에서 2회. 3번 주 3회 이상. 이게 퀴즈죠? 예. 저는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가져오신 선물을 좀 받고 싶어서 대본대로 가겠습니다. 1번. 오, 정답인데요. 제가 몇 달 만에 제가 낸 퀴즈를 맞추셨는데요. 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배달앱 이용 빈도가 월 1회에서 2회 사용한다는 내용이 46% 정도로 가장 많았고 주 1, 2회가 38%, 주 3회 이상이 10% 정도로 조사됐습니다. 선물은 바로 이겁니다. 저 카메라가 이제 조금 옆에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권익위의 마스코트인데요. 굉장히 귀여운데요? 네. 청백이라는 암행어사를 상징한 인형이고요. 그다음에 자, 북을 상징하는 신문고, 저희 북을 상징하는. 귀엽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권익을 지키는 권익위. 그다음에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암행어사를 상징하는 청백이. 저 주시는 거예요, 오늘? 네, 그렇습니다. 저 가방에 좀 달고 다니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달고 다니면서 저희 권익위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저 밖에 맡겨둘 테니까 꼭 찾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사실 1번과 2번 좀 고민했어요. 월 1, 2회냐, 주 1, 2회냐. 주 3회 이상 배달앱 이용자도 10% 이상이면 상당히 자주 이용하는 것 같은데 이 이용량이 늘면 당연히 좀 그 배달앱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늘었겠네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 최근 3년간 이 배달 대행과 관련한 민원을 분석해 봤더니 약 2,200건 정도 발생을 했는데요. 이 숫자가 2018년에 불과 350건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 19년에 595건 정도로 약 70% 이상 증가를 했고 20년에는 1,240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을 한 거죠.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배달앱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민원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물론 이제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 민원을 내신 분들이 한 53% 정도로 가장 많긴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가맹점, 이른바 그 음식점 사장님이죠. 가맹점주가 낸 민원이 또 31%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도 직접 배달을 하시는 배달원분들이 낸 라이더분들. 민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소수지만 그 라이더들을 고용해서 배달 대행업이라는 걸 하시는 분들이 낸 민원도 일부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다른 그 코너에서도 좀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 후기나 별점 같은 그런 이용주와 사업주 간의 갈등도 좀 여러 차례 또 있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그 사례로 먼저 좀 하나 설명드리면 민원인이 음식 배달을 받았는데 배달원에게 전화가 와서 본인이 깜빡 잊고 배달비를 못 받았으니 바빠서 받으러 갈 수가 없다. 나중에 받으러 가겠다. 라고 하고 이제 음식을 먹었답니다. 근데 다음 날 음식점 주인에게서 욕설이 담기고 새벽에 돈 받으러 니네 집에 찾아가겠다. 이런 내용의 협박 문자가 온 겁니다. 자기 전화번호를 음식점에서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카톡에 있는 그 아이 사진까지 들먹이면서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배달앱에 항의를 했다고 하십니다. 근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알려줄 수도 없다. 이런 답변이 돌아와서 자기는 굉장히 불안하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번호가 노출됐는데 또 아이의 사진까지 좀 들먹이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실제로도 충분히 좀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부분이 당연히 있죠. 이 배달앱 민원 중에 소비자의 불편사항이 약 44%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물론 식품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많긴 합니다. 근데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주문이나 배달 결제 과정에서의 분쟁과 불편이 32% 정도로 두 번째로 사실 많았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또 홍보를 위해서 개인정보를 남용한 피해 사례도 있었고요. 또 다른 유형으로는 배달앱 운영 방법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거나 배달앱 근무 환경, 배달 라이더 분들의 근무 환경 관련된 내용도 약 9% 정도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이 부분
굉장히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해 네네. 보여서. 네네. 그래서 저기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 듣고 네네. 2부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네. 자, 2부에서 뵙죠.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 이어서 배달 앱 관련 민원 소식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 듣고 11시 정각에서 뵙죠.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로 이어갑니다. 1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배달앱 관련 민원 이야기 좀 나눴는데요. 저희가 좀 더 들어봐야 될 내용 같아서 2부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 1부의 말미에 이제 카톡에 있는 아이 사진까지 들먹이면서 또 업주에서 협박을 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실제로 좀 충분한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자, 결국 이런 것들 개선 방법이나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먼저 살펴보면 배달 서비스의 이제 소비자 불편 사항 중에는 이제 배달 음식에 대한 이물질 신고나 원산지 표시와 같은 식품 안전 문제가 일단 가장 내용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만큼 기본적으로는 배달앱 운영 과정에서 가맹점 관리에 대한 어떤 배달 앱 측의 책임성이 좀 부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음식점 광고 시에 음식점 영업 허가증을 좀 확인하는 걸 의무화한다든지 해서 불법이나 영업 취소가 된 음식점의 주문 중개를 금지하거나 또 원산지 표시 같이 위생 안전과 관련해서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은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 보면 표시된 주소지에 해당 식당이 없더라. 그다음에 영업장은 폐쇄되었는데 배달 서비스로 계속 영업하는 음식점이 있더라. 이런 사례들도 좀 있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달의 가입 시에 등록된 주소나 휴대폰 번호 같은 그 개인 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사실 요즘 1인 가구도 많고 그중에는 여성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문제도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사실. 그래서 강력 범죄나 성범죄 전과자의 배달 대행업에 대한 취업 제한 검토도 좀 필요하지 싶은데요. 현재 그 택배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강력 범죄자에 대한 취업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달 대행 기사에 대한 취업 제한 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제 뭐 간혹 국민청원이 올라온다든지 기사화돼 가지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경우도 요즘 종종 최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문제들이 꾸준히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자, 그 배달앱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 이런 사업자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또 배달 노동자들도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기도 하고요. 역시 뭐 이런 문제 해결 방안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가맹점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수수료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그렇죠. 그 작년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한 통계를 보니까 배달 앱에 이제 지불하는 평균 사용 수수료가 약 36만 원. 그다음에 배달 대행 업체에 주는 수수료가 약 114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150만 원 정도는 항상 그렇게 수수료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수수료는 4년 동안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서 좀 놀랐습니다. 뭐 지금은 더 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점 입장에서는 배달 앱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배달 요금에 또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부담되는 상황인데 또 그렇다고 요즘 코로나가 계속되는 이 상황에서는 이 배달 앱을 이용하지 않고는 사실상 영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영업이 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29% 정도의 민원이 배달앱 운영과 관련해서 가맹점에게 불리한 이용 약관, 그다음에 또 그 부당한 마케팅을 요구한다든지 그다음에 과도한 수수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부담을 줄여줘야 하지 않을까 하고요. 또 사례를 보다 보니 그 배달앱을 통해서 주문한 다음에 소비자가 연락이 두절되거나 음식값 지불을 안 하는 이른바 무전취식이죠. 허위 주문 이런 사례도 신고하는 사례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물론 일부에서 나타나겠지만 안 그래도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이런 행위는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배달 노동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분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안전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하나로
배달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배달원에 대해서 치료와 보상을 위해서 그 배달 대행업체에 대한 책임이 좀 강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산재보험법이 개정이 돼서 7월이면 시행이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이런 그 이른바 특고라고 얘기하잖아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는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입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한 건당 한 5만 원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아직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비용 대비 과태료가 크지 않으니까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좀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사고 후에 치료나 보상도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다친 다음에는 이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악천 후에 어떤 장거리 배달을 좀 제한하거나 배달원들에게 운행과 관련한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좀 의무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이 배달량이 굉장히 늘면서 다양한 좀 민원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민원들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열심히 또 일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과장님 가시기 전에 아까는 저에게 이제 퀴즈를 주셔서 이게 이름이 뭐죠, 요 인형이? 청백입니다. 아, 청백이. 이게 청백이고 이게 권익이. 예.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요. 저희도 이제 퀴즈를 좀 애청자분들께 드려서 상품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좀 잘 들으시고 힌트를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뭐 맞추신다고 해서 저희가 과장님께 선물을 드리진 않아요. 그렇습니까? 좀 기대를 하신 것 같지만 그런 건 없고. 자, 퀴즈 나갑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이 참여하고 계신데요. 오늘 선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창고가 거의 꽉 찼어요. 선물 다 드립니다. 자, 최근 호주에서 금반지를 낀 이 물고기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호주 노퍽섬 해안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환경운동가가 발견한 건데요. 자신의 블로그에 반지 주인을 찾는 글을 올리자 하루 만에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에 해당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의 결혼 반지였는데요. 자, 반지를 준 환경운동가, 이번 일을 계기로 바다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도 덧붙였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자, 금반지를 낀 물고기 어종이 무엇이었을까요? 1번 금붕어, 2번 모래숭어, 3번 한국어. 자, 노래 힌트 한 번만 더 주시죠. 예. 자, 과장님 힌트가 혹시 가능하실까요? 애청자분들을 향한 힌트입니다. 제가 회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회요? 예. 이 타임에 좀 안 맞을 수 있는데. 뭐랄까요. 오늘 어종 얘기하는데 갑자기 잡아먹는 얘기를 하시는. 죄송합니다. 힌트 주시죠. 예. 네. 하여튼 회를 좋아하는데 저는 숭어. 숭어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죄송한데 그런 힌트 내실 거면 앞으로 다시는 부탁드리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민원정보분석과의 김영희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금요일 2부는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건강상담 시간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죠. 주중에 일하고 주말에 쉬는 직장인들은 매주 이맘때쯤이면 피로가 잔뜩 쌓여선 왜 이렇게 피곤하지? 오늘만 참자. 이런 주문을 또 외우곤 합니다. 자칫 주말에 충분히 쉬지 못하면 피로를 짊어지고 다음 한 주도 보내야 되는데요. 이렇게 피로가 쌓이다 보면 개운한 아침을 맞이한 게 언제인지 한참을 떠올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자, 오늘 귀 쫑긋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대인의 고질병 만성 피로. 과연 털어버릴 방법은 없는 걸까요? 기능의학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분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요즘 좀 몸이 안 좋다 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YTN 라디오 유튜브 댓글창과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외과 전문의 사랑의 의원 송재현 원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YTN 라디오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퀴즈 좀 들으셨나요? 네. 듣고 계셨죠? 네. 원장님께도 힌트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힌트를 생각을 안 해봤네요. 회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매주 건강 상담을 진행을 했고 올해 이제 됐는데
기능의학이라는 건 죄송합니다만 좀 처음 듣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좀 생소한데 이게 어떤 겁니까? 네, 기존의 현대의학은 우리 몸 각 장기에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는데 아주 특화되어서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세포 단위까지도 분석할 수 있는 과학이 발달됐기 덕분이죠. 그래서 의학이 좀 더 계속 세분화되고 질병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발달이 되어서 내과, 외과 이렇게 각 과별로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됐는데요. 각 과에서도 각 질병별로 더 세분화가 되었죠. 그런데 이는 현대인들이 생존 기간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환경에 노출되면서 나타나는 만성 질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만성 질환들은 단순하게 어떤 장기에 질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전반적으로 조절해주는 어떤 기능들이나 능력들이 상실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기존의 의학으로 접근하다 보니 정답을 또는 원인을 잘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게 되죠. 그래서 좀 기능의학이라는 새로운 의학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게 됐고요. 이런 기능의학은 우리 몸을 유기적으로 조절해주는 기능을 원래대로 회복하여 준다. 그런 의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을 잘 이해하기 쉽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기능의학 클리닉에서는 어떤 질환을 다루는 겁니까? 네, 그러면 현대의학에서 기존 의학에서 아직 질병이라고 하지 않는 그 전 단계의 증상들을 많이 치료하고 있죠. 오늘 얘기하고 싶은 대표적인 만성 피로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원인은 모르게 나타나는 만성 통증 이런 것들도 하나의 치료의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원인을 알기 어려운 질병들이 있습니다. 귀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없는데도 나는 늘 어지럽다. 그다음에 원인은 잘 모르게 늘 수면 장애가 생기거나 생리불순이 생긴다. 이런 것들 또는 자가면역 질환이라 그러죠. 우리 몸 세포가 우리 몸을 공격하는데 원인은 아직 잘 알 수 없는 이런 천식 아토피 류마티스 같은 경우도 이런 기능의학에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사질환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이 대사 기능을 깨어져서 나타나는 질병들인데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더 나아가서는 암 같은 질병인데요. 이런 질병들이 오래 지속된 경우에는 아직 현대의학으로 치료하는 것이 제한이 많이 되다 보니 기능의학을 첨가해서 치료하는 경우 아주 좋은 효과들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현대인의 불치병, 만성 피로인데 만성 피로를 좀 털어주기 위한 방법, 이 기능의학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연관이 있는 겁니까? 네, 만성 피로라고 하는 것이 바로 특별한 질병이 없이 지속되는 피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저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피로가 지속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은 에너지의 문제라든지 자율신경, 호르몬 계통 이런 우리 몸을 조절해주는 거에 어딘가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는 기능의학적인 치료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주 좋기 때문에 기능의학으로 만성 피로를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로는 쉬면 나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흔히들 이 만성 피로의 범인 지목할 때 회사를 많이 지목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다 보니 피로의 원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쉬면은 좋아지는 피로를 단순 피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최근 들어서 열심히 일하거나 아니면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일들이 있어서 그 스트레스로 인해 피로가해졌을 때는 쉬어지면은 금방 회복이 되죠. 하지만 어떤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쉰다고 해서 이 피로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만성 피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피로하다는 것은 바로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부족한다는 것은 우리 몸이 뭔가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속적인 노력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든 수면 장애가 지속이 되든 요즘은 많이 나타나는 환경 독소, 중금속 오염 이런 것들 다양하게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원인들을 우리 몸이 열심히 치료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는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어 해서 완전히 넉아웃 돼 버리는 거죠. 그때가 바로 만성 피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군요. 이런 원인들을 찾아서 치료를 해줘야 되고요. 또 이런 원인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몸이 고생을 하다 보니 이미 신경계, 호르몬 계통 그리고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 특히 제일 중요한 장 건강들이 훼손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원래대로 회복을 해주어야지 만성 피로가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만성 피로도 질병이나 질환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질병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만성 피로도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질병으로 분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병명들을 이제
이미 이제 하여서 질병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피로가 단순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이상 지속적인 피로가 있을 때를 예. 만성 피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만 저는 확실히 이제 만성 피로 같아요. 네. 근데 이게 피로라는 게 사실 이 본인의 어떤 감이라든지 주관적으로 좀 본인의 이제 느끼는 것에 따라서 피로가 구분이 되는데 어떻게 이게 진단이 가능한 겁니까? 그렇죠. 이게 예. 피로라는 것이 되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정말 진단하는 것이 조금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몇 가지 예. 기준이 있긴 하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어떤 특별한 질병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원인으로 인한 피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설명할 수도 없고 원인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되고 반복될 때 예. 또는 이 피로가 현재의 어떤 노동으로 이런 생긴 피로는 아니다. 그런 것도 아까 처음 앞에서 한 얘기랑 비슷하긴 하지만 원인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예, 이렇게 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피로 자체가 내 일에 지장을 줘야 된다. 일을 하는데 힘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사회생활 또는 개인적인 활동도 하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한다. 예. 그다음에 휴식으로도 풀리지 않는다. 이럴 때 만성 피로라고 진단할 수 있고요. 예. 이런 피로가 지속이 되면 여러 가지 질병들이 그러니까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아래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기억력 감퇴, 집중력 장애, 뭐 인후통, 염증이 생기는 거죠. 예. 임파선이 붓거나 겨드랑이라든지 이런 목 쪽에 임파선이 부어오르는 경우 또는 근육통, 관절통, 또 새로운 두통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는 증상들이 한 4가지 이상 발생을 한다면 그것을 만성 피로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개인적으로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까? 좀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만성 피로가 이것이 증상으로 이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 방금 얘기했던 열거들을 우리가 되짚어 보면 되는데요. 최근에 일이 너무 많아서 피곤하다 이랬을 때는 단순 피로일 가능성이 많죠. 예. 그렇지만 이제는 일도 다 지나갔는데 왜 이렇게 프로젝트도 다 끝났는데 이렇게 피로가 회복이 안 되지 했을 때 그런 만성 피로를 의심해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인데요. 운동을 해서 체력을 키우면 피로도 좀 나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운동이 피로를 좀 더는데 도움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몸에는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예. 적당한 자극은 오히려 우리 몸을 각성시키고 깨울 수 있기 때문에 운동으로서 피로를 회복하기에는 아주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밸런스를 이미 깨트려버리는 운동, 너무 과격하게 지금 나의 피로를 넘어서는 운동들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운동 중에 인터벌 트레이닝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편하게 하는 것과 강하게 하는 운동을 교대로 하는 방식이죠. 이것을 점점 늘려가는 방법이 만성 피로를 극복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운동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일단 뭐 과하지 않은 운동, 네. 그런 운동이 좋겠고요. 오늘 상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참여가 높은 것 같은데요. 네. 먼저 미니 제리맘님께서 음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셨거든요. 네. 만성 피로. 음식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혹시 그렇군요. 네, 단장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중국 고사에 보면은 원숭이 새끼를 이렇게 데려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을 쫓아왔던 어미 원숭이 창자가 다 끊어졌다는 것이 바로 단장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만큼 뇌하고 장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성 피로는 지금 뇌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시상하부라든지 송가체에 이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건데 이것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장 건강이거든요. 장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식이 습관, 영양, 먹는 것을 개선해야지만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떤 음식이 좋아요? 우리가 피로하게 되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게 뭐죠? 단 음식이거든요. 달달한 음식. 이 피곤한 걸 벗어나기 위해서 달달한 음식을 찾는데 바로 이것이 쥐약입니다. 쥐약이라고요? 네. 어찌 보면 마약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데요. 달달한 음식은 마약처럼 잠시 피로를 회복시켜줄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만성 피로로 더욱더 들어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단순당과 또 당으로 바뀔 수 있는 탄수화물을 최대한 줄여주는 것이 만성 피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 만성 피로에는 부신 기능과 갑상선 기능들이 활성화되어야지 좋아지는데 적당한 아미노산 즉 단백질이죠. 그리고 적당한 지방이 충분히 잘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아니 왜냐면 저도 뭐 주변에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동료들, 뭐 PD들도 그렇고 아나운서들도 그렇고 이렇게 당 땡겨 하면서 초콜릿 같은 거를 막 이제 드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그게 초콜릿 먹고 싶은데 변명하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많이 필요한 단계 좀 땡길 때가 있습니까, 그게? 그럼요. 뇌는 에너지를 딱 두 가지만 쓸 수 있는데 예. 당하고 케톤이라는 에너지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들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으로 에너지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성 피로라는 것이 이미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다 보니 또 많은 일을 하게 돼서 에너지가 더 떨어지게 되면 정말 당이 갈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마약과 같다고 표현을 한 거죠. 미국에서 한 연구에서도 보면은 이 초콜릿을 먹었을 때는 단 것을 먹었을 때랑 마약을 먹었을 때랑 뇌 부위가 같은 부위에서 반짝반짝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만큼 각성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금방 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당으로 그러니까 안정되는 뇌를 빨리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럴 때는 그럼 뭘 먹는 게 좋습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탄수화물은 복합 탄수화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당이 올랐다가 쉽게 당이 떨어지는 이런 것을 피해야 되는데 우리가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로 대체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단순당과 탄수화물을 아예 좀씩 적게 먹고 방금 얘기했던 단백질과 지방량을 좀 더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영양 권장량들이 점점 탄수화물 함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자, 이거 좀 많은 분들이 처음 아마 접한 사실일 건데 좀 당이 없을 때 초콜릿 단 거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자, 3876번님. 어깨 위에 곰 5마리가 늘 올라가 있고 목 뒤가 뻐근하고 아침에 눈을 떠도 피곤이 가시질 않아서 예전에 누구 말 듣고 한방 간 청소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것도 도움이 되나요? 라고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서 독소를 제거를 해주는 것이 바로 간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몸이 지속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해독입니다. 많은 독소들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쌓이게 되면은 목 어깨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아프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하는 스트레스 근육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많은 스트레스가 쌓일 때 경직되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젖산이라든지 이런 노폐물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것들이 간을 해독해줬을 때 좀 더 좋은 효과들을 발휘할 수 있게 되죠. 물론 간만 해독한다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지진 않지만 해독했을 때 좀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하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군요. 8406 피곤하면 비타민 B 고용량인 밀크시슬 먹으면 된다고 하던데요. 매일 복용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하셨네요. 네. 비타민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은 힘든 작업일 수도 있긴 합니다. 어떤 분들은 비타민 B군을 먹었을 땐 너무 좋아지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나는 만성 피로가 있는데 먹어도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하는 분도 있죠. 비타민 B군은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을 돌려주는 비타민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은 만성 피로가 대사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들은 비타민 B군을 많이 보충해 줬을 때 좋아지는데요. 이것이 아주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정말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적당히 조금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내 몸에 미네랄이라든지 다른 영양소가 너무 떨어져 있는 분들은 많이 돌려주는 비타민 B군만 많이 먹었을 때는 오히려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다른 요소들이 없기 때문에 원료는 없는데 계속 기차만 돌리고 있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비타민을 잘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회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빨리 다른 것을 찾아볼 필요도 있고요. 만약에 내가 그것을 먹었을 때 좋아진다면 충분히 먹어주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혹시 병원을 가면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이제 기능의학에서 검사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우리 몸에 부족한 미네랄과 비타민들을 검사를 해서 그것들을 충분히 채워주거나 또 너무 넘쳐 있는 건 오히려 억제해주는 방법들을 같이 겸하게 됩니다. 저 다음 주에 가도 되겠습니까?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018번님, 저 같은 경우는 두통이 심해서 매일 진통제 2알은 기본으로 먹고 하루 시작하는데 관자놀이 부분이 너무 아파요라고 하셨거든요. 혹시 좀 만성 이런 피로 같은 부분에서 두통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두통이 한 거의 80-90%가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두통을 대부분 긴장성 두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긴장성 두통은 바로 만성 피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같이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성 피로가 오게 되면은 근육을 많이 경직시키게 되거든요. 이 근육 경직이 관자놀이에서도 근육이 있게 되고요. 이것은 후두부 근육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근육들이 경직이 되면 이런 두통들이 지속이 되니
그냥 진통제로만 이것을 다스릴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제대로 검사를 해보고 거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많은 분들께서 좀 상담을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좀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정말 만성 질환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번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랑의 의원 송재현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2번 모래 숭어였고요. 저도 궁금해서 봤는데 이 숭어 생선에 금반지가 정말 껴있네요. 예, 아무튼 주인을 찾아서 정말 다행이고요. 자, 8138번님, 이 방송 재밌네요. 퀴즈 내고 정답까지 알려줍니다. 선물 받고 싶어요. 라고 새싹 청취자분이신데요. 이분 저 선물 드리죠. 예. 자, 0199번님, 여기 정보 맛집이네요. 퀴즈로 알아가는 상식이 쏙쏙 들어옵니다. 라고 하셨고요. 2584번님, 너무 힌트를 대놓고 주셔서 보냅니다. 선물 넘쳐난다는 말 믿고 보냅니다. 7945번님, 너무 심하게 떠먹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0506번님, 이제 지금쯤은 좀 뽑아줘도 된다. 정답자 뽑고 계신 거 맞죠? 예, 저희 제작진이 다 지금 뽑고 있고 0506번님 그 선물 드리죠? 이분도 드리겠습니다. 2140번님, 선물로 아르간 오일 도착했어요. 먹었더니 피로가 사라지는 느낌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8166번님, 요즘 노래 보기가 왜 최영진 아나운서님 직접 안 부르시고 오디오로 나옵니까? 라고 하셨는데 안 할 거예요. 예. 2098번님, 오늘 저녁은 회로 고고. 예. 자, 주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푹 쉬시면서 또 피로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송창식, 윤형주, 김세환이 함께 부른 숭어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찾아뵙겠습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